안녕하세요. 자, 행정사 실무법 2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11이고요. 일단 그죠? 여러분, 불법 방법, 이건 다 이거 기출된 문제죠? 기출된 문제고, 자, 절차 비용 다 봤던 문제네요. 저장했던 문제. 그죠? 일단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불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서설이에요. 네, 과태료 재판에 대해서 불법 방법. 네. 일단 과태료에 대한 의의를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정시재판, 네, 불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약식재판이요. 방법이요. 그렇습니다. 자, 이때 과태료라는 것은 금전적 부담이죠. 자,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자기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거나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예요, 그죠? 자,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자, 주무행정청이 먼저 부과하고 1차적으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 이의를 제기하면 주무행정청이 통고에 따라서 법원이 다시 부과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은 정시재판과 약식재판으로 있고요. 자,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자기의 이행을 심리적 강제입니다. 자, 징계처분 일종이에요. 네, 금전적 부담. 네. 자, 정식재판 불법 방법은 먼저 심리를 해야겠죠. 법원은 당사자의 법원은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겠죠. 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요,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조사를 하여야겠죠. 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거 조사하여야 하죠. 네. 그다음 재판이요.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죠. 결정으로 하고요. 자,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즉시항고요. 즉시항고. 자, 당사자와 검사는요, 정식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면 그때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죠. 집행정지 효력. 그 다음에요, 약식재판에 의한 불복 방법이요. 첫째, 심리요. 심리. 정식재판과는 달리 약식재판이니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은 구해야겠다. 검사의 의견은 구하여야 한다. 그죠? 또 법원은요, 직권으로,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 해야 하죠. 다음 재판이요. 재판은 약식재판에 있어서 역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고요. 이의신청. 과태료는 일단 즉시항고 이런 게 안 되고요. 이의신청만 가능해요. 약식재판에 있어서. 이때 당사자의 이의신청 방법이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에 당사자와 검사는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죠. 일주일 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효력을 잃고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을 합니다. 이때는 정식재판 절차에 따르면 되겠죠. 네. 이의신청한다. 즉시항고 안됩니다. 이의신청만 가능해요.
약식 재판에 있어서. 네, 됐죠? 이렇게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 네, 중요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상 과태료에 대한 불복 방법 정리해야 되고요. 절차 비용 부담자, 이건 봤던 문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비용에 대해서. 비용은 당연히 비송사건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으로 재판 절차의 고지 비용을 말하죠. 자, 비용 부담자요. 원칙이요. 자, 사건 신청의 부담. 그죠? 뭔 말이냐? 일단 그 사건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의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 고지 비용을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 제외하고는요. 사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해요. 그리고요. 검사가 신청을 한 경우 국고 부담으로 하고요. 자, 법원이 직권으로 게시한 사건의 경우 국고 부담을 합니다. 검사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게시한 사건의 경우 국고 부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많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자,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그 항고 절차와 비용에 관해서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하게 된 전신 비용에 대해서 신청인과 자, 항고인을 당사자로 해서 불리한 재판을 받은 자가 부담하겠죠. 그리고요, 법원에 그 질문에 의한 변제 중단을 신청 허가한 경우 절차의 비용은 질권 설정자 부담을 하죠. 그죠? 환매권 대위 행사, 이때 감정이 선임한 사건, 매수인 부담입니다. 그 절차 비용에 있어서는 매수인 부담. 그리고요,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내에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 재산 보존에 필요한 재판을 한 경우 재판 전의 절차와 그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재판 비용이요. 이때 과태료에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으로 하고요. 그 외의 경우 국고 부담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재판에 의해 특별히 비용 부담자가 정해지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동 부담이요. 자,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이다. 그럼 비용을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부담하죠.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 부담자에게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국고에 의한 비용 최당이요. 자, 직권으로 하는 탐지나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최당하고요. 자, 비용에 관한 재판이요. 그 금액을 확정해서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합니다. 그 금액을 확정해서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등의 제적 기피 회피요. 네. 이거는 심리, 의결의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죠. 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카톡에서 문자 오는 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요새 보이스피싱이 좀 활개치나요 다시? 네, 절대 그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금전을 요구하면 가족 포함, 그죠? 무조건 거절하시라 이겁니다. 네. 아들내미가 카톡으로 엄마 나 200만 원만 내 통장 사본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절대 그죠? 아들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금융사기로 돈 버는 하죠. 요새 세상이 코로나로 뒤숭숭하다 보니까 그죠? 이런 좀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만 우리는 제적 기피 회피를 설명하라 이겁니다. 예, 이런 거는 자 기피, 그죠? 먼저 그 서설이요. 자, 서설. 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의 제적 기피 회피는 행정, 자, 심판에 있어서, 그죠? 심리, 의결의 공정성 확보죠. 그다음 제척을 쓰시고, 자, 기피 쓰시고 회피를 쓰시면 됩니다. 좀 심심하니까 회피부터 볼까요, 우리? 회피란 피하는 거죠. 자, 위원 등이 스스로 자,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셀프, 자발적으로
심리, 자, 의결을 피하는 것. 양심적입니다. 아주 양심적인 위원이에요. 그때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들은요, 자, 위원장에게 자, 사유 소명하면 되죠.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자, 뭐 사유, 뭐 제척의 사유가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위원 등이 자,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뭐 친족이었던 경우, 그죠? 실은 내 형입니다. 실은 내 삼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소명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회피요. 기피요. 회피했고 기피요. 기피란 자, 위원 등에게 제척 사유 외에 자, 심리 의결에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자, 신청 따라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자, 직무 집행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말하죠. 그 절차는요, 당사자는 위원 등에게 자, 공정한 심리 의결을 자, 기대하기 어려운 자,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피를 알기 위해서는 제척을 알아야겠죠. 네. 제척이란 그죠? 제척이란 위원 등에게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자, 그 사건에 대한 직무 집행, 그냥 심리 의결이죠. 의결 등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제척의 사유, 이유 중이죠. 자, 첫째. 제척의 이유. 첫째.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전부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자,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자,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제척해야죠, 그죠? 당연히 배제됩니다. 직무집행에서 심리 의결 배제됩니다. 두 번째요. 자, 위원 등이 자, 사건의 당사자와 무슨 관계? 친족 관계.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이혼했어도 상관없다. 이혼해도 인척 관계는 그죠?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요. 자, 위원 등이 자,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자, 위원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이때도 심리 의결에 대한 공정성 확보할 수 없겠죠? 당연히 제척사항입니다. 제척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위원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자,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네. 배제돼야겠죠? 네. 당사자의 대리인이었어. 뭐 변호사였어. 그래서 사건에 관여한 바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행정심판이 있어서 심리 의결에 공정성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척사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 등이 자, 사건의 대상이 된 자,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그죠?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역시 심리 의결의 그 직무집행의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배제 대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까지 정리해야 돼요. 저장, 마음속에 저장. 다음이요. BC X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의 조합원이 갑외 255명은 조합장의 배임 행위를 이유로 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자,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 법원의 비정사건인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절차에서 갑이 영업 중인 행정사 을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였는데 이에 을은요 갑의 대리인으로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법원이
대리행위를 금지하니까 꺼져. 퇴정. 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도 중요해요. 이거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예, 일단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좀 그래. 예, 근데 이거 문제가 일단 먼저 보면, 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에 대한 개념 써야겠죠? 서술. 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이란 뭡니까? 총사원 5분의 1이죠. 이상의 회의 목적 사항을 제기하여서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에 2주간 내 이사가 총회 소집의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그때 청구한 사원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때 이미 청구한 사원의 법원의 허가예요. 네, 허가를 얻어서 이를 소집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선사건 대리법상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서 약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다시 개념에서요. 총사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사원의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청구한 사원이 해야 돼요. 일단 임시총회를 이미 소집 청구에 대한 청구한 사원의 그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하는 사건, 그죠? 이때 관할 법원이 어디입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죠.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요. 그 신청 절차는요. 신청인이 누가예요? 이미 총회 소집을 한번 요구했던, 총회 소집을 이미 요구했던 총사원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이상의 사원들이 되는 거죠. 사원들. 따라서 자격은요. 신청 절차의 자격은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사원만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요. 따라서 그러면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그 요구했던 총사원 사원들이죠. 근데 그 신청 요건에서 법률상 반드시 수인이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신청 요건은 비송사건 재판 시까지만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이고요. 신청 절차, 신청 방식이요. 뭡니까? 총회 소집 그 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겠죠.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그 다음에요. 소명 자료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그 내용 증명이나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다는 사원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재판 형식이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하죠. 불복 절차요.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로서 불복 가능하죠. 근데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 가능하지만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할 수 없다는 거.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할 수 없다. 중요하죠.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상 그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에 대해서 약수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비송사건 대리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비송사건 대리. 대리 문제. 1번 비송 대리인이요. 비송사건의 그 관계인은 소송 능력자면 되죠.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능력자기만 하면 원래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비송사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송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진짜 아이러니한데. 이건 맞아요. 이거는 make sense. 이거는 뭐 일리가 있어.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이때는 비송 대리가 허용되지 않겠죠. 근데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 명령한 경우. 이때 대리 허용되지 않겠죠.
지금 사안이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대리권 증명이요. 자, 서면 증명이죠.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통상 위임장. 위임장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네. 근데 증명서면이 사문서다. 그러면 법원은 공증인, 그 밖에 공증원, 뭐 노터리니 그런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비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고요. 다음에 자 대리행위 효력이요. 비송대리인이 그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비송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자 효력이 미칩니다. 자 비송대리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한 자가 자 무권대리인인 경우 대리행위는 무효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자 비송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자, 법원은 이를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강간하고 재판을 했다? 그 재판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안에서 자 퇴정명령, 적법 여부 판단해야겠죠. 네. 아니 행정사, 의리, 비송사건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면 법원 퇴정명령 적법합니다. 네, 빡치지만 네. 그 이유는 이거죠. 자,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 영업을 한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그래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그렇다. 다음 문제요. 네, 이런 거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자,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항고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써보시오. 설명하시오.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항고에 막 지엽적인 거 나올 것 같죠? 아니야. 지엽적인 거 나오면 어차피 다 못 써. 이런 기본적인 핵심 개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네. 이런 거를 만약 못 쓴다? 그러면은 점수가 확 떨어지겠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잘 쓴다? 그러면 음, 음, 이런 거 못 쓴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항고란 자, 상급 법원에 대하여 자, 하급 법원의 재판의 취소 변경 구하는 불복 신청이에요. 그죠? 이게 항고예요. 항고의 종류 볼까요? 자, 1번 보통 항고. 첫째, 뭐가 있죠? 보통 항고가 있죠. 그 다음에 즉시 항고가 있죠. 그 다음에 재항고가 있죠. 그 다음에 뭐 그죠? 특별항고. 그죠? 자, 보통 항고 뭡니까? 일단 그 보통 항고는요. 그 제기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고예요.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다음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요. 보통 항고 원칙입니다. 자,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 보통 항고가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요. 보통 항고와 달리 지금 보통 항고는 기간에 제기의 그 보통 항고의 제기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항고죠. 죄송합니다. 지금 혀가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반면 즉시 항고는요. 그 제기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죠. 그리고 이 포인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즉시 항고는 자 법률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이 자 제기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재항고요. 재항고는요. 재항고. 자 항고 법원의 결정.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예요. 항고.
그러니까 재판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친 그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어디다가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는 그렇습니다. 자, 특별한 거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그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을 제기하는 특별한 거죠. 네. 그리고 특별한 거는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다시 특별한 거란 것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거나, 그죠? 재판의 전제가 된 그 명령, 규칙, 그 처분에 그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해. 이럴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네, 그렇죠? 개념을 좀 확실하게 외워야 되겠죠? 일단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어야 돼요. 있거나, 5와 재판의 전제가 된 그 명령, 규칙, 처분, 네,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그 판단,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해석할 때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에, 그죠? 그거에 그 명령, 규칙, 처분을 판단 기준은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잖아요.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좀 부당해.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이 이었어. 그래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부적법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의 처분은 항고할 수 있죠. 어디다가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제기한 항고를 특별항고라고 합니다.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돼요. 특별한 거는. 네. 그렇죠? 비송사건 절차에서의 항고의 종류. 중요합니다. 이거 저장. 이거 중요하니까 저장. 근데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중요해요. 여기서 뭐 하나도 뺄 게 없어. 다 알아야 돼. 지금 쇼터지 40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알아야 돼요. 여기는 진짜. 자, A는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 관할행정처 B에 건축 신고를 했어요. 했네. 자, 1번이요. 자, 건축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죠? 건축 신고로서 건축허가 의제되는 신고임을 전제로 해야겠죠. 2번이요. A의 건축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하는 대신 건축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자, 행정청 요구의 문제점 검토하면 되겠죠. 자, 3번 기부 체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그러면 3번부터 볼까요? 부관의 행정심판 대상 여부죠. 3번. 먼저 기부 체납. 기부 체납이 뭡니까? 증여계약의 성질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공유재산법에 속하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것을 말하죠. 기부채납. 그러니까 증여계약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때 부관의 행정심판 대상 여부예요. 자,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관부 행정회의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한 다음에
그것이 거부되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안에서 기부 체납은요, 부담에 해당하죠. 기부 체납 요구만, 따라서 기부 체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음. 그 다음에요. 자,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 그 신고의 성질. 자, 문제 1번이요. A의 건축 신고가 수리가 거부된 경우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 법적 성질. 요 성질이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에 따라 자, 수리 거부가 자체 완성적 신고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자,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하면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성질을 판단하면 되잖아요. 당연하겠죠. 대법원은 뭐 입장이 뭐 번복이 되는 거가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를 해요. 건축 신고에 그 관할 그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지 인허가 의제상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와는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는 이른바 행위요건적,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 견해를 확정하였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견해를 확정하였습니다. 사안에서 그럼 사안의 건축 신고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에 해당하죠. 대놓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허가 의제되는 신고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 행위 요건적 신고죠. 따라서 A는요, 행정청 수리 거부를 대상으로 A는요, 행정청 수리 거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이요. 자, A의 건축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하는 대신에 건축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부 채탑이 이상한 말씀. 기부 체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청 요구의 문제점. 그러면 문제 제기에서 목차 1번이요. 건축 신고와 기부 체납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죠. 관련성이 없다면 행정청의 요구가 부당결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의해요. 자, 행정 주체가요. 행정작용을 할 때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 반대급부와는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다시 행정 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자의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 근거로 하는 행정법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건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요건.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야 되고요. 권한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 존재하지 않아야 하죠. 그 사안에서 그죠? 건축 신고에 대한 그 수리 거부는 수리 여부는 건축 신고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죠? 요건 1에 해당돼요. 그리고 토지 기부 체납은요. 건축물과는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의 그 요구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겠죠? 그렇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왜냐? 행정권 건축신고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건축신고의 법적 효과,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건축신고의 법적 효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요. 해당하고요. 그리고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죠. 즉 토지 기분 체납은
건축물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잖아요. 토지 기본 채납은 건축물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에 해당하고, 관련성이 없는 뭡니까? 상대방의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자, 행정청 요구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입니다. 네. 지금 몇 분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봤죠? 환지, 정지, 정처분. 이거는 사정 재결로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 네,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행정사에 대한 지도 감독. 행정사법 한번 볼까요?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지도 감독 제가 지난 영상,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난 영상에서도 행정사법 나온다면, 자, 행정사에 대한 지도 감독. 요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따라서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정리해야겠죠. 자, 행정사, 서설에 행정사는 그 업무상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감독을 받죠. 경우에 따라 감독상 명령이 따라야만 합니다. 자격이 취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가 다음에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소해야 하죠. 거짓이나, 자격 취소 사유에 뭐가 있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 업무 정지 기간 내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딱 걸린 거죠.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확정, 끝나는 거예요. 절차.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정지. 업무 정지 사유예요. 자,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소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이를 위반하여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한 경우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행정사가 또 뭐 있죠?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고 있는데, 그리고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돼요. 즉 휴업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그죠?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하려면 다시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다시 업무를 시작하려면, 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휴업 신고를 안 해? 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요. 반대급부, 그죠?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따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죠. 이를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에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요. 자,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요. 자, 행정사가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명할 수 있죠. 다 업무 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자격 취소해야 합니다. 감독상 명령과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문제죠. 감독상 명령 등, 그죠? 그 다음에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일단 감독 기관입니다. 자, 행정사는 행안부 장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감독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 행정조사요. 자,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요, 자, 해당 행정사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 그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고요.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그 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 과태료예요. 과태료. 행안부 장관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보고나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 자료 제출하거나 출입 검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죠. 자, 지휘승계.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는 행정사는 폐업 신고 전에 행정사 지휘를 승계하죠. 지휘승계. 그다음 처분승계요. 자, 폐업 신고 전에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죠?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됩니다. 위반 행위 승계요. 자,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행정사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그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죠. 이 경우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서 자, 업무 종료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요. 다만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그죠? 1년간 쉬었어.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 위반 행위 사유로 그 행정 처분할 수 없다 이거죠. 왜?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 도과됐어? 그러면 위반 행위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야 되죠. 자, 이 부분까지 하고요. 일단 shortody.com 네, 외우기 쉽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shortody.com에 대한 문의는 구두로 전화로 하시는 게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 shortody.com에서 문의는 이메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어디? shortody@gmail.com 이걸로 문의를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밥 식사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